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의 한국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코스모스TV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여행 시즌3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여행 시즌3에서는 터키어와 중국어 및 러시아어가 추가되어 총 10개국어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무사님을 모시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꼭 보아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에 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도에 인사를 드렸었고 지금 2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윤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일상적으로 쉽게 겪을 수 있는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다문화 가정이 참고할 만한 학교폭력의 특징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집단 폭행과 같은 무시무시한 폭력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보면 사소하거나 경미해 보인다 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싶으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학교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학교폭력이 중고등학생들보다 오히려 초등학생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나와 다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에는 외모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의 차이점 때문에 학교폭력에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이 세심하게 자녀를 살펴봐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패드립이라고 해서 부모님 또 가족을 욕하고 비하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은 부모님이 외국인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패드립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때리거나 금품을 뺏거나 하는 폭력에서 비물리적인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따돌림, 언어폭력,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다른 학교폭력보다 더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이런 신체폭력보다도 정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데 10대들의 사이버 문화,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한국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교폭력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사이버 폭력이 정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사례들 외에도 소소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사례는 아니지만 좀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네, 이 학생은 제주도에서 이사를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 친구들이 이 학생이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도에서 이사 왔다 라고 해서 놀리고 수업 시간이나 이야기 도중에 제주도 관련 내용만 나오면 이 학생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 시간에 또 같은 반 친구 A가
제주도를 가지고 놀리니까 이 학생이 참다 못해서 들고 있던 빗자루로 이렇게 3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3회 때린 걸로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고 실제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학생은 그동안 계속 놀림을 당해서 참다가 우발적으로 한 것이고 또 가볍게 툭툭 친 정도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게 학교폭력이냐라면서 주장을 했지만 때린 거는 폭력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거를 폭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이건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생일이 곧 다가온다. 그러니까 내 생일 선물로 문화상품권 5,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는 나 돈이 없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이 돼서 하굣길에 우연히 그 상대방 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내 생일인데 문화상품권 선물로 달라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친구가 나 문화상품권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라도 달라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던 2,000원을 받아갔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는데 어찌 보면 학생은 나는 그냥 친한 친구라서 생일 선물을 달라고 한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왜 이게 학교폭력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방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 선물을 사달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금품갈취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소소한 사건이지만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혹시 학부모들이 생각해야 할 사례를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같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중학생 학생들끼리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자, A 학생이 B 학생의 핸드폰 공기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는 그래, 내가 핸드폰 빌려줄게. 대신 사용료로 일주일에 2,000원을 내라. 그리고 학교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혹시라도 선생님한테 걸려서 핸드폰 압수를 당하면 벌금으로 10,000원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도 그렇게 하기로 흔쾌히 약속을 했고 서로에게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A가 실제 핸드폰을 사용을 하다가 선생님께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를 당했고 B는 약속대로 벌금 10,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너 하루에 이자로 500원씩 줘 라고 했습니다. A는 이 벌금과 이자를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에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를 들으시고 이거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자, 어때요? 학교폭력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어찌 보면 서로 약속하에 핸드폰도 빌려주고 받은 것이고 돈도 또 사용료로 지급을 했던 건데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금품갈취로 봐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을 가진 것처럼 B 역시도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A에게 내가 강제로 핸드폰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사용료와 벌금도 A와 B가 서로 합의를 해서 정한 건데 이게 왜 학교폭력이냐라는 게 B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단한 법원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이 불복을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의 이유는 이러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 A 학생이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해결하지 못해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을 했다. 게다가 10,000원의 이자를 하루에 500원씩으로 책정을 한다는 거는 무려 월 150%의 이자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중학생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3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문화 가정 부모로서 또는 이주민으로서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소소하지만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부모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자녀의 행동이나 언어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자녀가 평소와 다르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기 싫다, 또 전학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다시 집 밖으로 나가면 가해 학생들을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 폭력의 징후로서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부모님이 뭘 보니 하고 핸드폰을 보려고 하면 막 황급히 숨기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때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평소와 다르게 카카오톡과 같은 상태 메시지나 SNS에 우울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을 기재를 해놨을 때 이때도 평소와 다르게 학교폭력 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한다거나 고가의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다시 사달라고 할 때, 그리고 집에 와서 평소와 다르게 짜증을 내거나 또 말과 행동이 거친 모습을 보일 때도 학교폭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피해 학생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특히 주의시켜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두에서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언어 사용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라 라고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친한 친구들이랑은 욕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해도 된다. 난 평소에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해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에게 욕설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드립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이 2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패드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심각성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드립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은 자발적으로 친구가 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달라고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아무리 친한 친구들끼리라도 돈을 빌리거나 하는 금전적인 관계를 맺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 친구들끼리는 이제 성교육을 받아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동성 친구들끼리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이 정도는 신체 접촉을 해도 된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친구들끼리도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주지시켜 주시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을 모르고 했더라도 상대방이 하지 말라라는 의사표시를 했으면 다시는 반복해서 하지 않을 것도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 폭력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버상에서는 글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는 더 사이버상에서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특히라도 그 사이버상에서 계속해서 이 대화 내용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에서도 험담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사이버상에서는 더 험담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상에 글이나 사진을 게시할 때 이게 어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글이나 사진을 올리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언어, 그리고 패드립이나 금전 문제, 성적 수치심 또는 이성 간의 갈등, 사이버상의 다양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소소한 문제는 학교 폭력이라고 문제 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만큼 큰 문제도 아니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들의 부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부모님께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시거나 아이가 내가 이런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에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학교에 알리는 겁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학생이 보복이 두렵다고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할 때 오히려 더 보복이 생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무기력하게 학교폭력을 당하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이 학생은 건드려도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이를 지켜보는 주변의 잠재적 가해 학생들도 타겟으로 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이게 좀 사소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사소한 학교폭력도 신고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학생 입장에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서 어른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더라도 일단 학교에 공론화를 해서 상대방 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 피해 사실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가해 학생이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 망설이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은 일단 가해 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녀, 학생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아이가 부모와 상담했을 때 이미 그 아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겠네요. 특히 학교폭력 신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닌 우리 아이 보호가 목적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코스모스TV 시청자 다문화 가정 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은 뭐 다문화 가정이냐 아니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언제든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령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보호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저희 코스모스TV 구독자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 한번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모스 TV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윤호 변호사님과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시간을 내주신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어린이 문화를 잘 모르는 다문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이들의 언행을 잘 관찰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께도 많이 알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여행 시즌3 네 번째 시간에도 다문화 가정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